그래서 이제 제 논문은 이제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이제 어, 독재의 개념, 예외 상태를 규정하는 주권자의 개념에 기반한 이제 독재의 개념이 독재론에서는 어떻게 이제 발견이 되고, 이것이 이제 정치신학에서는 어떻게 종교적인 정당성을 얻게 되고, 17년에 이제 정치적인 개념에서는 어떻게 이 독재의 개념이 동지와 적의 개념을 통해서 이제 발전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또 이미 뭐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슈미트의 이 그 정치 신학 개념 자체가 또 거기서 말하는 종교적 정당성이라는 게 이제 카톨릭적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에릭 페트로존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이게 에릭 페트로존의 이제 비판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삼일체적 개념도 아니고 일신론적 개념 위에서 잘못된 신의식에 의해서 이제 정치 신학이 규정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비판의 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 실제로 정말로 일신론을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칼 슈미트가 굉장히 이제 복잡한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칼 슈미트가 분명하게 소위 말하는 뭐, 우-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던데 입헌 독재론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양한 그 독재론에서 사용되었던 이제 개념이죠. 주권적 독재 뭐 이런 개념도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어떻든 어, 독재라고 하는 것의 정당성, 근대 사회에서 독재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헌법을 통해서 혹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슈미트의 21년 독재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가에 따라서 칼 슈미트의 사상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아도프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의 그 독재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어떻든 본인의 이론이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또한 히틀러가 있는 기간 동안 제국의 철학자 혹은 법학자라는 명목하에서 굉장히 전성기를 보내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전범 재판을 받은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제 배경으로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서 슈미트에 대한 연구를 좀 이렇게 보니까,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처럼 대중화된 게 단순히 박정희 시대의 유신헌법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유신헌법과 슈미트의 이론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슈미트의 정치 사상 자체가 헌법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독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수없이 많은 뭐 독재자들 혹은 그게 군사 쿠데타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히틀러처럼 뭐 어, 선거에 의한 것이든 독재 민주주의 체제에서 근대 사회에서 독재 체제로 넘어갔던 많은 이들에게 사용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서 슈미트의 연구가 복잡해진 것이, 이게 단순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좌파적 혹은 뭐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또는 그렇게 평가받는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에 의해서도 슈미트의 사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것의 개념 같은 책 같은 경우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친구 혹은 적과 동지와 적의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꽤 등장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글 속에서도 슈미트에 대한 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슬레이브 지젝도 슈미트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이제 뭐 그리고 꼭 뭐 긍정적이라기보다 이사야 벌린 같은 사람도 슈미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슈미트는 독재론 이런 쪽보다는 어, 특히 이제 90년대 후반, 2000대 초 논문들을 보면
전통적 고전적 의미의 이제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비판하거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분들이 슈미트의 이제 이론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분들의 연구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 저도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재론 혹은 이제 주권적 독재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깐 상태에서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단순히 자유주의 정치 신학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슈미트의 사상을 가져오는 것 사이에는 조금 어느 정도 차이를 둬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이제 독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위임적 독재와 이제 주권적 독재인 것 같고, 위임적 독재라고 하는 것은 뭐 전쟁과 같은 이런 이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헌법, 뭐 헌법 자체를 이제 무력화해야 되는, 정당한 방식에 의해서 이제 무력해야 될 경우 또 등장하게 되는 이제 일시적인 독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슈미트는 뭐 이것을 헌법을 무력화하는 일시적 독재라고 했지만 사실 뭐 만약에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일시적 독재라기보다는 헌법 자체에 국가의 존립을 위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슈미트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뭐 예, 이런 용어 자체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름 평가가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슈미트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주권적 독재 문제고요. 뭐 이것은 이제 이상화된 어떤 뭐 헌법이나 세계, 세상 혹은 지향성을 위해서 지금 이제 뭐랄까요, 뭐랄까 그 유효한 헌법을 어, 합법적인 방식으로 혹은 헌법적인 어떤 정당성, 뭐 아니면 주권자의 명목에 의해서 무력화시키고 이런 합법적 방식으로 이제 독재를 이제 선포하는 방식을 이제 주권적 독재라고 하고 실제로 슈미트는 이제 이 주권적 독재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 주권적 독재 개념이 이후에 이제 정치 신학에서는 단순히 헌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 측면에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주권적 독재 개념 자체가 이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그럼 정치란 무엇인가? 헌법 자체를 무력화하고 또는 국가적 질서를 이제 무력화한 상태에서 주권적 독재라고 하는 게 선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몰락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뭐 자유주의 정치 철학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가 우선이 되고 거기에 이제 사회 계약론에 기반해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주권을 위임받는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슈미트가 특히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일 많이 비판하고 있는 거에 이제 정치신학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의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두 책에서 가장 많이 비판하고 있는 게 이제 신칸트주의, 그다음에 이제 법 실정주의거든요. 철학적 측면에서.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은 어떻든 근대 이후 근대 사회에 이제 기반이 되었던 자연법과 같은 합리성에 기반한 이제 법 체계 혹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칸트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이제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또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되기 때문에 철학적 측면에서는 슈미트는 이제 신칸트주의 혹은 뭐 법 실증주의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연법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자연권이라고 하는 개념에 기반해 있는 전통적 의미의 이제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고요. 실제로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슈미트의 이제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분들 보면 예를 들어 지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슈미트 이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하셨는데 지적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전체주의보다 더 뭐 부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자유주의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슈미트 이론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슈미트의 독재론의 반대쪽에 있는 것은 철학적으로는 뭐 신칸트주의나 혹은 헌법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법 실정주의 같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치 철학적 측면에서는 이제 자유주의 정치 철학,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그 반대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슈미트가 한편으로는 최근까지도 많이 책이 번역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물론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슈미트가 뜨게 된 게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들을 이제 진보적 시식인들이나 혹은 좌파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이제 슈미트를 통해서 이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슈미트 자체가 가지고 있던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단순히 자유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든 슈미트는 독재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했죠. 물론 그 슈미트의 이론이 지금도 그의 독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슈미트의 이제 정치 사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점이죠. 우리는 보통 민주주의와 독재가 반대쪽에 있거나 혹은 전통적 의미의 이제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우리에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사용됩니다만,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독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대쪽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칼 슈미트의 이론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독재라고 하는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체제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슈미트의 이론 자체가 포스트 모던 이후에 많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그가 어떻든 슈미트 자체가 말하고 있는 이제 어, 물론 저는 이제 자유주의 정치 철학만이 정치 철학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민주의나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정치 사상 역시도 민주주의와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든 독재론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정치 신학과 독재의 문제는 앞에서 말한 이제 주권적 독재의 문제를 이제 종교적 측면에서 정당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어, 사실 이제 그 나중에 이 슈미트에 대한 어떤 변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그럼 슈미트가 이런 식으로 어 이제 근대적 사회 속에서 독재를 정당하게 됐는가를 살펴보면, 또 이제 뒤에 보시면 슈미트의 이제 이론이 근대 사회에서도 독재가 정당할 수 있다, 혹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독재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 영국과 프랑스와는 다른 형태의 이제 그 독일의 근대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중세 말기에 등장을 해서, 그게 명예혁명이든 아니면 뭐 프랑스 대혁명이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독립운동, 독립전쟁이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 우리가 현대 말하는 이제 부르주아 시민 사회에서 뭐 대중적 시민 사회 혹은 아니면 뭐 20세기 후반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시민 사회,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지금의 바이언 쪽은 합스부르크 왕조,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베를린 쪽은 프로이센,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노던 베스팔렌 쪽은 네덜란드나 벨기에 쪽, 그다음에 더 남쪽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그 국경이 각각의 언어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통치자가 다른 독특한 형태의 이제 독일의 이제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근대적 의미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성 혹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국가 개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아니면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방식의 근대화는 좀 다른 것이 분명 이제 슈미트의 이런 독재론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헤겔 같은 경우, 슈미트 자체는 칸트나 아니면 이런 관념론자들을 비판하지만 헤겔 역시도 독일식 시민사회를 무한정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헤겔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절대 이상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아가야 된다 생각했고, 헤겔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독일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혹은 부르주아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합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국가의 개념, 즉 강력한 형태 국가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슈미트의 이론 자체가 당시 독일 사람들에게 또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제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도 똑같이 시민사회의 문제를 이제 접근 방식은 비슷하죠. 막스 베버나 슈미트나
그 계몽주의에서 발전했던 시민사회 개념은 종교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는 형태의 부르주아 시민사회를 이야기했지만 막스 베버나 슈미트 모두 두 가지 공통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종교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죠. 단지 이제 어, 슈미트는 이제 그것이 그 절대 국가 혹은 입훈 군주제와 같은 강력한 형태의 통치자에 의한 독재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슈미트만이 굉장히 독특하게 그 당시에 뭐 부르주아 시민사회든 아니면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 혹은 근대적 시민계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국가, 민족국가라고 하는 형태로 통일되어 간다라고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어느 정도 일반적인 어떤 인식과 시대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슈미트의 이제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22년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근대적 의미의 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모든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종교의 세속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명제인 것이죠. 어, 슈미트는 기본적으로 정치 체제는 종교 인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절대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시대적인 측면에서의 왕정이든 아니면 이제 통치 체제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개념들이 근대 사회를 거치게 되면서 특히 많은 부분 세속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이제 근대적 민주주의가 형성되었다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폴리티시 테올로기라고 하는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용어를 쓴 것도 어, 정치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거나 완전히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근대사회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연관성을 가지면서 발전해 왔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정치와 종교 혹은 신학과의 상관관계를 이제 배제하는 상태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슈미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그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는 이제 만족감을 느끼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이 결국 이제 근대적 의미의 독재의 개념이고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자연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자연권을 사회 계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서 내려놓고 주권을 형성함으로써 그 주권을 위임함으로써 국가가 형성되어지든 넘겨줌으로써 국가가 형성되어지든 이제 이런 어떤 전통적 의미의 이제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과 달리 이 사람은 이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외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슈미트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영토의 개념보다는 공간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했고 그 공간 속에서 특정한 정치 체제 혹은 이제 본인의 정치 체제라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노무스와 같은 법적 체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게 이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정치 신학 개념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그 슈미트의 이론이 그럼 왜 그게 이제 슈미트는 이제 칸트주의, 법실정주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유주의 정치,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대한 비판 혹은 그것을 이제 어,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이제 수용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떤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상향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든 그게 다양한 형태의 만인 대 만의 투쟁을 이야기하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리바이언이 되기 위해서 또는 사회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생존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생존권이라고 하는 걸 보장받지 못하니까 사회 개혁을 맺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에 있고 존 로크 같은 경우에는 국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회 개혁을 맺는 이유가 자연권이 이제 주권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사회 개혁을 통해서 국가라는 게 형성되면서 공동선이라고 하는 게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적인 기반이 있는데
물론 이제 공동선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공동선은 누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즉 모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험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억압성으로 이제 편출될 수 있고, 사실 신자유주의자들이 공동선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책 왜곡을 가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슈미트가 20세기 말 혹은 20세기 초에 새롭게 이제 조명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동선이라는 개념보다 뭐 최근에는 공공성이나 이제 공공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도 커먼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억압성을 회피하기 위한,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퍼블리시티라고 하는 이제 한나 아렌트가 사용했던 개념하고 웹플리카이트라고 하는 이제 윌겐 하버마스가 사용했던 개념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두 개 다 어떻든 전통적 의미의 공동선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이 용어에 기반한, 그리고 이 용어의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자연법과 자연법과 같은 개념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이나 억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판 혹은 극복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런 앞으로도 이제 이 자유주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이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또 지금까지 자유주의가 어떻든 근대적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슈미트의 담론을 연구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사실 슈미트 이론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칼 슈미트가 이야기했던 이 독재 담론이 지금도 여전히 21세기 세계의 다양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수용되고 있고, 또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공동선이나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공공선 자체의 개념도 너무 모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체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가장 유명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죠. 그래서 결국 동지와 적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정치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새로운 이제 정치 혹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비판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즉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비판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그러한 개념들이 과연 독재를 정당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연구들도 함께 진행이 되면, 저는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칼 슈미트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정말로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칼 슈미트가 던진 가장 중요한 담론 중에 하나는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 이상적이거나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고 종교적 요소나 혹은 종교적 영향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칼 슈미트의 이제 정치신학 개념 그리고 독재의 개념이 분명히 드러낸 만큼, 그러면 종교는 이러한 근대 사회 혹은 현대 사회 속에서 아니면 공적 영역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어떤 이제 긍정적 영향을 내야 되느냐, 그리고 독재를 막고 독재에 저항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종교는 어떤 측면에서, 특히 이제 기독교는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저는 지금 이제 특별한 방향으로만 이제 칼 슈미트의 사상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도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신 것 같고, 그래서 칼 슈미트의 독재 담론이 가지고 있는 좀 다양성, 문제점과 그다음에 왜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지까지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하다 보면 칼 슈미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또한 이런 문제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발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